네, 안녕하세요. 한미일 삼각체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 무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쿠시마 방류까지 합쳐지니까 이제 이 반일을 파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바빠지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야, 일본 봐라, 뭐 주가 상승하고 뭐 지금 경제 활황됐고, 그리고 이제 힘 세졌다. 뭐 거기다가 지금 이제 군비도 강화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편으로 일본에 대한 그 겁을 부추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후쿠시마 방류를 가지고 또 일본의 군비 강화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일종의 이제 아주 고급진 인지전쟁, 고급진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직접 해도 이렇게까지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사정, 이것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일본 그 수출 증대 또 주가 상승, 이것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기 좋죠. 네. 근데 사실은 딱 답을 하면 환율 효과입니다. 오늘 달러에 대한 예나 환율이 144엔이고, 그게 1년 반 전에 우크라 전쟁 발발한 당시보다 한 30년 이상 올랐습니다. 26.5%가 올랐죠.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 수출 잘 되죠. 그리고 주식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랑인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골병 드는 건 엔저, 국채가 막 또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일본의 국가 부채가 워낙 심각한 문제인데 골병 들겠죠.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1307원, 동일한 시기 우크라 전쟁 발발 시점 대비 8.9%, 네. 굉장히 안정된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 그리고 중국은 7.25 유안, 14.5%, 우리보다 뭐 거의 한 170% 이렇게 상승했죠. 그 다음에 유럽은 달러당 0.92 유로, 6.4% 상승했습니다. 근데 대신 환율이 더 안정되기는 했는데 인플레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독일이 아마 작년에 인플레가 우리 한국의 1배 반 정도가 넘습니다. 우리가 5.03%인가 그렇고 독일이 7.9%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일본의 수출 정대, 주가 상승, 화랑 다 독약입니다. 골병 들 수가 있어요. 네, 뭐 일본을 꼭 저주하는 소리는 아닌데, 네. 정상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엔화가 뭐 26.5%까지 상승하면서 그 옌저 효과, 예, 그렇죠. 아주 단기적인 옌저 효과인데, 이제 이거를 뭐 일본 경제 잘 나간다라고 또 띄워요. 네. 만약에 그런 사람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 환율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1,500원 찍어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가 26.5% 오르려면 달러당 1,500원 찍어야 26.5%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공산당의 어느 그러면 의원이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수 이야기하면서 일본에 가서 스시 먹고 그 다음에 골프 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나옵니다. 엔저니까. 네. 네, 엔저니까. 예. 뭐 일본에 있는 관광객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렇죠. 네.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래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만들어졌고 아마 일본이 여기에 나오는 조건이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요구를 했는데 국방비가 아마 한 3, 4년 거쳐서 아주 대폭 올려서 두 배까지 늘려서 GDP 22%까지 가는 걸로 이제 국방비 증강이 있습니다. 뭐 군사력 증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 예, 이걸 좀 짚어봐야 될 이거 뭐냐면은 일본의 이제 군비 강화를 두고 일본 재무장한다,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밀리터리 이런 쪽에 그 다루는 사람들은 또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국수주의적인 데가 그래야 또 이게 조회수도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숙적 일본. 저는 제가 잘 가끔 보는 그 밀리터리 이쪽에 있는데 그 양반은 그 소리만 빼면 내가 잘 보겠는데 그 소리 나오면 그냥 다른 데로 돌려버려. 우리의 숙적 일본. 아이고.
이제 그래서 이 일본의 무기 체계를 알아야 예, 예. 그게 다 헛소리다 이거가 나오거든요. 무기 체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첫째가 이제 장거리 미사일 타격 능력이죠. 그러니까 지대지, 지대함, 함대지, 함대함 장거리 타격 능력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제 미사일 개발을 그렇게 뭐 화끈하게 해오질 않아가지고 예. 토마호크 등 미제 미사일을 엄청 들여오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자체 미사일을 장거리로 지금 화급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중입니다. 예. 둘째는 해군력 강화죠. 일본은 이제 해군 중심의 군대니까 또 그래서 그러고. 전함과 잠수함을 전반적으로 많이 강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셋째는 이제 공군력 강화인데, 네. 그러니까 작년 7월, 2022년 7월 일본의 신청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의 F-35 105대를 추가 수출할 거 허락을 했어요. 이 105대 네. 중에 한 3분의 2는 F-35A,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공공기지에서 떴다 내렸다 하는 거고, 예. 나머지 한 3분의 1점, 37대인가 뭐 몇 대가 이제 저거예요. F-35B.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이륙할 때는 수직이 아니라 약간 달려서 올라가고 착륙할 때 보통 수직으로 내려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42대를 갖고 있거든요, 일본이. 예. 여기에 이제 105대를 합치면은 147대가 돼요. 예, 예. 이러면은 일본의 보유 대수가 미국 빼고 나서 영국 다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147대가 되면 지금 한국이 40대 가지고 있고 20대 추가 플러스 주문했으니까 알파, 예. 한국의 2배 조금 넘네요. 2배 한 반 가까이 되는 거죠. 예, 예. 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죽창반일, 뭐 토착 외고 반일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 말대로 또 일본이 막 침공하는 겁니까? 뭐 일본이 한국에 위협이 위협인가?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위협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요. 음. 일본이 미국 무기 체계예요. 예. 심지어 일본 해군 막강하죠. 근데 그렇죠. 일본 해군은 우리랑 달리 함정별 전투 체계뿐만이 아니라 그걸 아우르는 CEC가 있어요. CEC라고 이제 Cooperative Engagement 뭐 이런 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전체 상황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그렇죠. 거죠. 예, 예. 합동 교전 능력. 합동. 그러니까 협동 교정 능력,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예. CEC라는 건데 이게 해군의 두뇌의 심장인데 이게 미국 거예요. 예, 미제예요. 예. 그 다음에 미사일 전투기도 뭐 사실 다 미제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미제 무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군이 매일 코드를 줘.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무기 가지고 우리를 선빵 공격한다는 얘기는 미군이 야, 저 한국 놈들 안 되겠어. 너희 선빵으로 한 방 쳐라. 그렇게 오다를 때렸다는 얘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웃기는 몽상이죠. 막가는 말로요. 미군한테 코드 안 받고 쓸 수 있는 무력으로 치면은 한국이 일본의 한 100배쯤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미국 코드 안 받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천무 239에서 발사되는 로켓과 미사일, 뭐 현무2. 아마 현무2가 미군 GPS 안 쓸걸? 그러니까. 미군 GPS를 안 써요. 그냥 관성학법이랑 일반 상용 GPS 써.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를 만들 때 미군에서 코드 안 주더라도 좀 어떻게 쏠 수 없을까? 이 장거리를 엄청 돌려, 엄청. 예. 이게 그리고 링크 K가 완성이 되면 미군이 링크 16 통신 체계 끊어도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그 완성이 그렇죠. 한 2, 3년 후에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미군이 F-35 뭐 이런 거 출격하기 위한 그 코드 안 줬다. 그럼 우리는 KF-21 뜨면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선빵한다는 소리는 참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육군 하면 또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육방부 내지 포방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군이 일본 열도에 들어가는 순간 일본은 그냥 정벌당해요. 반면에 일본 육군은 약하죠. 약해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좀 과장하면 일본 육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은 그냥
우리 뭐 한 나이 한 40쯤 되는 민방위군들이 이제 그 K2 소총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과장이죠. 과장이죠. 네. 자, 그런데 미일 안전보장조약에도 일본을 꼼짝 못하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 네. 지금까지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동맹이라고 그러고 우리와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은 패전국이 일본을 다시 이제 부활시켜 주면서 다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951년 1차 때 이제 이 조약에는 일본 안에서 무슨 정변이나 이런 유사 사태라고 그래요. 유사 사태가 일어나면은 미군은 일본 정부와 군정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군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도쿄로 나가서 네.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공산당이나 뭐 이상한 놈들이 해서 막 엎었다 그러면 미군이 군중을 제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무능력한 일본 정부도 날려버리고 새로운 일본 정부 구성하고 그러한 권한이 미국한테 1950년대에 있었지. 그 조건으로 조약을 예, 주일 미군한테. 예, 그래서 너 자위해. 그다음에 평화국가 해.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책임져.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조약이 너무 좀 살벌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어 줘 놓고 거의 정부와 저기 군중까지 사회까지 미군이 다 사실 통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폭력의 문제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60년에 2차 조약에는 이 조항은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쭉 그걸 없애고 1978년까지는 사실은 미일 참 사이가 좋았고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좀 만듭니다. 78년에. 예, 78년에. 이거는 이제 주일 미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극동에서의 유사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말하자면은 주일 미군이 일본뿐 아니라 일본뿐 아니라 예. 극동에서 그러니까 뭐 타이완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한반도나 유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같이 기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완이 되는데 그걸 이제 유사 사태, 뭐 유사 상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축으로 해서 일본은 보통국가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도가 있었는데 미국은 한 번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미군이 아예 공식적으로 일본 방위뿐만이 아니라 타이완이나 한반도에 일 터지면 나간다라고 문서에 박았다 이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뭐를 의미하냐? 일본 안에 뭐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뭐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요코스카 사세보 뭐 우리 대표인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미군이 밖으로 뛴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 거꾸로 미군이랑 싸워야 되는 소련이나 예를 들어 그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이나 중공 입장에서는 사세보나 도쿄 옆에 요코스카를 때린다는 소리잖아. 그럴 수 있죠.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 78년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보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은 미국의 조력자일지언정 자기 스스로 여전히 앞으로도 그 선방 결정, 공격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의 군사력이 확대가 되고 뭐 군사 대국화를 한다. 아무리 하더라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조력군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이 기지국가라 그러지. 기지국가라 그러죠. 전런발이 국가, 지지국가, 핸디캡 스테이트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뭐 뻔히 알만한데 반일 선동가들이 일본 군비 정강을 빌미로 해가지고 반일 감정 그것도 무슨 토착 외구 무슨 죽창 반일 샀고 그것도 참 희한한 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원래 시작된 한미일 삼각체제에 대해서 일본은 지도계청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자민당 주류 54년 이후에 일본의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자민당 주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본의 한미일이 일으켰으니까 위상이 올라갔다 뭐 숨쉴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자민당 주류가 한미일 삼각체제에 대해서
일본의 위상이 올라갔다. 아, 그렇죠. 혹은 일본이 숨 쉴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냐. 지금 저한테 그거 그러면 그죠. 우리도 뭐 중국하고 한판 했다. 뭐 반어법으로 다 알면서 그런 걸 뭐라. 아, 여기서 저도 돈 좀 챙기고요. 세례 탈출 자유금융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그 140 그 구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저희 세례 탈출이 워낙에 기승전 중국으로 중국을 패니까 오늘은 이제 일본까지 패니까 더욱더 광고가 안 붙을 것 같습니다.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우리 조 박사님 그렇게 사람 안 봤는데 아주 짓궂구만. 뻔히 알면서 반어법으로 물어. 그 한미일 삼각 체제로 일본의 위상은 그냥 완전히 대패질 당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폭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미일 삼각 체제가 네. 윤석열의 일본 껍질 벗기기 프로젝트야. 내가 사실은 그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자민당 주류 폭망입니다. 그제 하나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한일 관계 회복, 네.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체제 삼각 안보 협력 네. 합의. 네. 이거는 내가 윤 이니시티브라고. 윤 이니셔티브. 예. 그래서 예. 썼습니다. 예. 우리는 뭐 그렇게 점잖게 표현 못해. 윤석열의 일본 껍질 벗기기. 우리는 좀 사람들이 좀 너무 거칠어서. 자, 제가 7가지로 딱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를. 예. 일본이 아니, 6가지로. 6가지로. 예. 첫째, 한미일 삼각체제가 되면은 이게 나중에 좀 더 정리하겠지만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가 한국이에요. 그렇죠. 한국이 된다고. 한국이 제일 앞장서서 맞겨루고 있는 상태잖아.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북한과 중국 한국이. 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뒤에서 이렇게 물러 앉아서 야, 중국이 사고 쳐라. 네가 사고 치면 미국이 별 수 있냐? 우리가 지금 힘 좀 쓰게 그들이 풀어놔줄 수밖에 없지. 이러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게 좀 사고 친 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이거 다 내 거야 하고 튀어나오니까 으악하고 어이 형님, 미국 형님 우리도 그럼 사각제재 하긴 해야죠. 아 그런데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적당히 사고 쳐주면 우리가 일본이 좀 뜰 수 있다. 이게 몽상이라는 게 다 밝혀주고 퍽 하고 야 정신 차려 퍽 하고 깨진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라기보다 이게 2022 선거혁명이거든. 그렇죠. 그럼 참 이기기 어려운 거 이긴 거 아니에요? 2022 선거혁명과 그 이후에 지금 한 1년 그러니까 취임 기준으로는 1년 2개월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1년 2개월 진행되고 있는 이 정치 개혁으로 이게 한국 힘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게 그렇죠. 내년에 이제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선 다시 한번 더 이기고, 그 다음에 대선 이기고 그러면 이제 종중 종북은 이제 일단 이제 거의 박멸 상태 들어가요. 걔들은 그렇죠. 동면해야 돼, 최소한. 동면하지 않으면 다 죽어. 대가리 쳐박고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미국의 첨단 먹거리인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 파트너십에 있어서 일본이 존재감이 없어. 그렇죠. 일본이 무슨 파운드리 안 짓거든요, 미국에. 안 지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리 중요한 문명적인 전환에 우리가 지금 첨단의 소스에 있단 말이에요. 네, 첨단 소스로 우리는 그냥 미국과 손잡아서 미국과 공장 짓고 캐나다랑 손잡아서 캐나다랑 공장 짓고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데 그렇죠. 일본이 이게 존재감이 없어요. 다섯 번째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우리가 잔머리 돌려가지고 미국이 말려도 쏠 수 있게 무기를 만든 이유가 우린 당했었잖아 옛날에 미국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북진 안 하고 강제 휴전 당하고 1969년에 닉슨이 독트린 발표하면서 너 알아서 방어해서 살아라 이러고. 그 전에 한국전 6.25 때문에 죽었던 일본도 살아났고. 그러니까 일본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만 해도 그나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미국과 그렇죠. 중국이 대땅뜨를 하고 그 다음에 대땅뜨에서 미중 수호가 70년대 초인데 우리는 미중 관계 정상화가 우리는 대만이랑 그걸
삐대 갖고 20년 동안 안 하다가 90년대 초에 국교 정상화하잖아. 92년도죠. 그때죠. 예. 그러니까 미국 대비해서 한 20년 삐대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한 저기 참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웃어서는 안 될.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못할 상황이 막 펼쳐지니까 그리고 뭐 천안함이 터졌는데 뜯어 말려갖고 패지도 못하고 그렇죠. 연평에서 맞았는데 뜯어 말려서 패지도 못하고 아우산에서 국가 원수가 죽을 뻔했는데도 패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야 이거 미국이 말리든 뭘 말리든 믿음을 말할 수 없다. 안 말리든 팰 수 있는 식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 잔머리를 엄청 돌린 거 우리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쌓여갖고 이제 오늘날 이제 K방산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내 무기로 미국도 못 말리는 무기 만들어서 여차하면 중국하고 같이 죽겠다 이거거든. 굉장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아니 그렇게 신나게 무기. 그저 그렇게 어. 내부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다. 그 다음에 그것이 상당히 구수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첨단의 조합이잖아요. 네. 그게 서로 연결이 돼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한 기업이 뭐 또 어느 독특한 미국의 뭘 받은 쪽이 뭐 아니면 미국하고 좀 네. 처지는 기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주 종합 작품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죽나죽 사중생 공멸독침이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상 파트너가 없죠. 그렇죠.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한국의 그 가성비가 로켓 배송 무기를 이제 뭐 중국이랑 그 대립하고 있는 동남아, 인도, 또 러시아랑 대립하고 있는 폴란드, 또 더 나가서 이제 핀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이런 데다가 막 밀어주니까 무기가 가는 곳에 마음이 오잖아. 그렇죠. 우리 무기 산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우리한테 자기 생명을 맡기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한류도 거기다가 그러니까 얘가 다 한국판일세요. 우리 뭐 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공포스러울 거예요. 로켓 배송 C라 쓰지 말고 K라고 쓰입시다. 예. 그런데 이제 판. 거꾸로요. 그 한미일 삼각 체제가 강화되면 일본의 평화헌법이 고쳐질까요? never. 천만에요.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뭐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한미일 삼각 체제가 강화되면은 평화법 고치는 거 거의 물 건너 갑니다. 아니 왜 그렇죠? 오히려 평화헌법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주 쿨하게 일본을 보면 일본 국민 대다수는 네. 평화헌법 수정 반대합니다. 평화헌법 수정을 반대한다. 네. 뭐 자기들의 옛날의 재앙 이 정말 흑역사도 있고 그다음 또 현재의 또 편안함도 있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걸 극복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네. 대대적으로 뭐 일종의 그 여론 변경, 이런 일종의 혁명이 여론혁명. 일어나야 돼요. 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평화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이유가 자민당의 그 일부 귀족 그 핵심층이 아니라 네. 일본 국민 전체가 자명하게 어떤 공통적인 위협을 느낀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걸 또 국제적으로 미국이 네.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을 해주고 그걸 옆에서 이제 그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금 뭐 후쿠시마 처리수를 가지고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일단 한국에 있고 IAEA까지 하는 그 별난 저기 또 한국 사람들까지 있는데 네. 쉬운 게 아니죠. 그다음에